유치권이 되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B 은행이라고 볼게요.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C한테 맡겼고요. 물론 C는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지니까 유치권이 이 시점에 성립된 겁니다. 일단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나한테 공사 대금을 안 줘? 그러면 공사 대금 줄 때까지 이 부동산은 내가 점유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들어 앉았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그죠? 물론 C는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등기 순서대로 아니고 권리 설정 순서대로 지금 적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치권이 인정이 된대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대요. 인수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내용이. 왜 다릅니까? 이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불축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유치권이라는 건 자기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걸 적용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없었던 유치권이 새롭게 생기면서 그걸 인수시킨다? 그럼 얘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다.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유치권은 인수가 됩니다. 물론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가 됩니다. 다르지 않느냐? 실무적으로는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안 보는 게 뭐냐면요.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가치가 있습니다. 10억 가치. 그리고 B가 돈을 꿔줄 때는 담보 가치를 조사를 했을 거고요. 담보 가치를 보니까 10억 정도 되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7억을 꿔준다라고 한다면 낙찰돼서 낮아도 8억에는 낙찰이 될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내 돈 7억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7억을 꿔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권자가 리모델링 3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 3억을 인수시킵니다. 인수시키면 낙찰자들 8억에 받을 사람은 결국에는 이거 물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5억의 낙찰을 받겠죠. 그죠? 유치권의 부담만큼 낮은 금액으로 받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근저당권자는 2억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무인데 법 논리는 이렇게 보질 않고요.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3억의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가 됐을 것이다? 최소한 13억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13억 이상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11억 정도에는 낙찰이 될 것이고 유치권을 물어줘야 되는 입찰자들은 11억에서 3억을 뺀 8억의 낙찰을 받을 것이다. 처음하고 똑같죠. 그죠? 결국에는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이 정도 가치였는데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얘한테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 3억 투자했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3억이 증가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법논리하고 실무하고는 많은 좀 괴리가 있는 권리가 이 유치권이고요. 그리고 이 유치권이라는 거는 일단 신고가 되면은요. 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 있음. 공사업자 C 금 3억 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 있음 하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가 돼요. 그거는 신고가 있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민사라는 거는 분쟁 해결의 목적이 있고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설령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 중에 누가 법원에다가 우리 이런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이 뭐예요? 소송이죠.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월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제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을 꿔줬습니다. 그 친구가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럼 법원이 개입을 하죠. 그죠? 근데
돈 꽂았는데 안 갚아요. 어려워서 못 갚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고 나는 좀 여유가 있고 친구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너 그거 도와준 걸로 생각해. 부담 갖지 마 라고 했는데 갑자기 판사님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꺼졌으면 받아야지,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유치권 신고가 됐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유치권 또는 건물주,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해관계인 누구도 유치권의 확인을 다투는, 부존재의 확인을 다투는 소장이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사실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악용이 되는 게 뭐냐면요, 경매 절차에 있어서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주로 이해관계인이죠, 소유자가 자기는 입찰을 못하니까 자기 지인을 통해서 결국엔 낙찰을 받으려고 이 가격의 가격을 낙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리스크를 만드는 용도로 유치권 신고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치권에 대한 공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유치권 갖고는 겁들을 안 먹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부동산 경매 낙찰 물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낙찰을 받는다. 큰 상가 건물인데 20억짜리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물론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나 뭐 연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이 받으면 한 15억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엔 5억, 기타 비용까지 해도 한 6억, 7억 정도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21억, 22억이라는 돈이 현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공사업체를 그냥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우편 접수 되겠죠. 우편 접수 돼가지고 유치권 신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도를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유치권이 이런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치권 폐지가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야, 유치권 이제 없애자. 등기된 건물에 한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게끔 하자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 유치권 폐지안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많이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어떤 안이 상정돼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또 재미삼아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